그 균형점까지는 와 있다.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 제가 모두의 그 선진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의 위험자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승지 연구원은 어떻게 관찰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EPFR의 이제 ETF 예. 플로우를 보면요. 연초에 첫째 주에는 신흥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선진 주식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예. 둘째 주 이후부터는 신흥, 선진 모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연초니까 자금 집행을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첫째 주에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예. 미중 협상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다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 시장으로도 지금 이번 주만 5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자금이 일단은 들어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금이 들어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위험자산, 특별히 신흥국 주식에 대해서 일단 1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한 6, 7% 이상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은 그렇고요. 우리 기관 투자가 어떤지 한번
영국의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를 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노딜 브렉시트라 그러니까 EU하고 이야기 안 되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아예 국민 투표를 다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영국에서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성만 연구원. 예. 연초부터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제 행보라고 할까요? 대통령도 계속해서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자영업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1년 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수소 경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지원책 같은 것도 나오고요. 또 바이오 기업들, 제약사 이런 그 기업인들과도 만나서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일단 내부적으로 작년에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은 시장에 조금은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련해서 또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로 이제 예. 산업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과연 이제 향후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예, 아주 강하게 지금 찾아 계시는데 특히나 요즘 가장 시장이 핫한 게 수소차입니다. 예. 예,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울산에 가셔가지고 예. 예, 수소차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홍보 모델이라고 하신 것만큼 아주 이제 그 지금 이번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네. 지금 현재 먹거리는 반도체지만 향후 먹거리는 수소차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수소차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선진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좀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거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래서 수소연료 전기차 관련해서 각종 부품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금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도 만나봤는데 아까 예. 전반적인 트렌드는 패시브가 늘어나지만 트렌드가 약간 좀 특정 테마에 일단 선별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기관 투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부도 해야겠고 또 충분히 더 성장이 있고 또 앞으로 뭐 향후 뭐 6년 후에는 이제 뭐 약 한 3천만 원대 이런 수소차를 우리가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도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이쪽을 예. 좀 더 매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부에서 수소차, 수소 경제를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12월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개별 종목 기준으로 보면 3배, 2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말 손이 나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단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움직입니다만 어쨌든 유념은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김 상무님, 정부 여당에서 세제를 건드리면서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증권 거래세를 이거 없애거나 뭐 이런 논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시로는 호재인 듯한데 왜냐하면 증권시장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그 정부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적극적으로 예. 증권거래소를 없애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자본이득세를 걷지 않고 양도소득세 없죠. 예, 그걸 안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있습니다만. 그렇죠. 거래세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게 연간 세수가 정부가 한 4조, 5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양도소득세로 주식에 대한 과세로 바꾸면서 없애는 게 맞지. 뭐 양도소득세를 안 하면서 자본이득세를 안 하면서 거래세를 없애는 거는 세수만 감소시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뭐 대주 조건을 굉장히 계속 이제 완화해 왔죠. 그러면서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뭐 소액 투자자들까지 다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양도소득세, 주식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중과세다. 이 거래세까지 매기는 거는. 그래서 거래세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 0.3% 떼나간다는 것, 그게 이제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이제 정부 여당이
그만큼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부분 뭐 수소 경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신호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그렇겠죠.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이 거래세 전면 폐지가 될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래세를 이렇게 폐지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이렇게 환호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이거 대신 뭔가 할 거다. 그게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할래?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0.3%를 그냥 내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데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0.3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사가지고 그냥 꾸준히 보유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0.3%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 뭐 양도 차익을 다른 이자나 배당처럼 매긴다라고 하면 이제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전승재 연구원. 국제 유가가 그냥 50불 어간에서 딱 멈춰 있어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단 뭐 그 셧다운 우려 때문에 50불 테스트를 했다가 다시 또 뭐 중국에서도 부양책 얘기 나오고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예. 이제 52불 때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 뉴스 중에 좀 특징적인 뉴스는 이제 미국이 그 이란 제재에 대해서 추가 감면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란 제재한다고 해서 유가가 올랐고, 근데 이제 제재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면서 유가가 또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이 말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가가 급락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할 네.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유가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 석유 산업의 BEP인 40불 대는 아니고 네. 60불 대도 아니고 뭐 50불 언저리가 원하는 레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시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2달러 정도 돼도 저 차트에 보시죠. 42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사실 40달러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 오른 거예요. 30%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 단기간에 빠졌지만 단기간에 오른 것도 조금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그 지점이 한 50에서 55불 그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유성만 의원.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영역의 주식 아니에요? 예, 바이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중소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분위기가 잡혀요? 그래서 일단 좀 제약 바이오는요 좀 일단 종목별로 좀 약간 좀 예. 선별 좀 해보자 일단 이런 분위기입니다. 확실하게 예. 좀 이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관련이나 실제로 이제 그게 그리고 관련된 그 실제로 이게 임상 실험이 통과될 가능성 그리고 애로될 가능성 좀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좀 이게 작년같이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그 테마에 묶였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시세가 나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올 한 해는 어느 좀 힘들 것 같고 대표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좀 작년과 같이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아주 핫한 장세는 좀 올해는 연출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종목별로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예. 차인데 그러고 보니까 작년 이맘때는 셀트리온 3인방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뭐 신라젠이라든지 바이오로메드라든지 이 시총이 압도적인 이 코스닥 쪽에 바이오주들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코스닥 레버리지를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다가 이제 후유증이 있었던 그 기억나실 텐데요. 어쨌든 올해도 어제도 한국 바이오 협회 서정선 회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성장 산업인 것은 분명하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 권역이라는 얘기니까 조심들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일구 센터 상무님, 그 중국 주가가 좀 버티고 있어요. 또 환율도 비교적 저희가 걱정했던 7위안 뭐 이런 거는 이제 근접하지도 않고 6%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중국 주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 주식하고 동행성이 워낙 뛰어나서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조업이 예. 경제 전반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하고 우리 때문에 작년에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는 이게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돌기 시작해요. 예. 저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여기가 나빠지고 여기가 나빠지고 도문도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되돌리려 그러면
상당한 부양책을 써서 끌어올려야 돼요. 레벨 예. 자체를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레벨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감세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합의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모종의 어떤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미중 합의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양보할 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미국이 중국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예전에 시진핑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중국의 부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협상에서 뭐 7대 과제 뭐 이런 걸 제시를 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서구 자본이 얼마나 예. 투자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이 유입돼 주면서 그리고 중국으로서 또 지준율을 많이 낮추고 금리 시스템도 좀 바꾸고 하면서 미중 합의 이후에 아마 중국이 이 지금 확 떨어지고 있는 경제 레벨을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일단 이번 1월 말 2월 초에 합의를 미국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곧바로 부양 기조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초부터 지금 또 이제 예. 부양 얘기도 나오지만 예. 부채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고 결국 그동안에 이제 부채를 조정하는 그 속도를 이제 상당히 완화하면서 부양을 할 거냐. 사실 이제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올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자라는 뭐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중국 지방 정부.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과감하게 부양을 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 속도를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민간의 부채가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들을 포함한 민간의 부채가 전체 GDP의 200%를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6%나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빚을 더 빌리도록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예. 분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민간의 부채를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 거의 대부분 은행 차입이었거든요. 중국에는 따로 축적된 금융자본이 없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통해서 이만큼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충격을 받으면 은행 망하고 기업 망하고 경제가 망한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요 부채를 은행 차입을 개정을 바꿨어요. 채권 발행으로 개정을 바꿨습니다. 예, 그 그렇더군요. 작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근데 똑같은 채권 발행했다고 다른 누가 사주는 게 아니고 은행이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개정을 바꿨느냐? 제3자한테 팔겠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 내 축적된 금융자본이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의도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JP 모간이나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형태로 해서 중국 내 들어가는데 지분율을 51% 인정해주면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왜냐하면 49%밖에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자본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기술을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해주면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부채가 이미 너무 많은데 요걸 이제 해외 투자자한테 팔고 돈이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성장률을 더 올린다 이런 전략은 쓰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꽉 막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꽉 막혀 있는 이거 건드려도 과잉 부채 저거 건드려도 과잉 부채를 외국인들이 예. 이제 돈을 넣어주면서 숨통을 트게 해도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유성만 연구원, 예. 그 대북 관련주가 사실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잖아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워싱턴에 직항로를 미국 국적기를 타고 간다 뭐 이런 얘기 예.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비교적 그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호되게 당해가지고 예. 대북 관련주 다시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또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또 매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말에 마지막 방송 예. 제가 출연했을 때도 예. 2019년도에 테마 중에 하나가 수소와 대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북주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방남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앞으로 좀 대북 관련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하고 대표적인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 로더스 씨가 그 사회이사로 선임된 아난티 있지 않습니까? 아난티 관련된 주가 보면 요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런 거 봤을 때 시장에서도 대북주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작년 한 해는 그냥 좀 테마성이었다면 이제 올해 한 해는 단순한 이런 기대감과 테마를 넘어서 실체가 되는 좀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대북주대에서만큼은 단순한 일회성 테마가 아닌 좀 올해 상당히 좀 하나의 트렌드로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짐 로저스 사회이사 선임하면 저렇게 주가가 올라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북 관련주 중에서도 정말로 실체가 있고 또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다른 영역에서 업종 내에서의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부가적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 북한이 열었을 때 뭔가 부가적인 이익이 더 생길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선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상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새해 벽두라서 이거저것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에서 의석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상원 기능인데 상원에서는 의석이 공화당이 늘어났고, 근데 국내 경제 문제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원에서 민주당한테 사람들이 표를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미지를 확 바꾸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국이나 북한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재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전에 이제 만들어놨던 대결 모드를 이거를 이제 풀고, 그러니까 좀 그 문제 없도록 하고 중간 선거 앞으로 뭐 내년 11월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도 작년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최근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북미 간에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작년과 같은 미국이 일방적인 원칙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러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분명히 작년하고 다를 것 같아요. 자, 뭐 섣부른 기대도 금물이고요. 또 너무 냉소적인 그런 입장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해오는 뉴스를 정말로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제 이 작년부터 또 재작년도 그렇습니다만은 워낙에 정치권의 이슈들, 국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저희도 좀 제대로 된 해석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외에 다른 원자재 시장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한다. 또 이제 최근에 리커창 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뭐 철도 건설 또 올해 작년보다 40% 늘릴 거다 이런 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지력을 보이긴 했지만 뭐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큰 반등은 하지 못했고요. 일단 지지력을 나타내는 정도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종목의 시간이 됐습니다. 유성만 연구원 종목을 3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얼추 보니까 2종목이 교육 관련주.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좀 뭐 최근에 모 방송에서 하는 그 강남권에서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아주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요. 그거 보면 캐슬. 뭐 하늘 캐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교육 트렌드를 보니까 오늘 하는 날이네요. 그러고. 보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대부분이 정시였고 수시는 일부분이었는데 그 사교육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수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중이 수시가 8, 정시가 2입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받고 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잘 해야지만이 이제 좀 대학 진학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폐해가 생긴 게 흔히 말한 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그 스펙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아무래도 좀
부모님의 이런 재정 상황이 좀 부유한 이런 그 집의 좀 자제분들이 하기 좀 더 유리하다 또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뭐 이제 좋은 그 명문 대학교의 진학률을 보면 특목고나 강남, 목동, 분당 그의 뭐 지방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좀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2022년부터 이제 정시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정시가 늘어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답은 바로 인터넷 강의, 인강이 증강이 됩니다. 다시. 예, 예. 인강. 왜냐면 그러게 아무래도 그 인강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인강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수혜가 무언가를 찾아봤으니까 첫 번째 추천 종목이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메가스터디 교육은 과거에 그 손 회장님이 이렇게 예. 한때 이렇게 강남에서 대표적인 회사 그렇죠. 직접 만든 대한민국 사교육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예. 여기가 작년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게 메가패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각종 뭐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런 과목이 하나를 수강해야 됐던 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예. 이제 했고요. 또 여기에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사교육 그 과외 선생님들을 이렇게 그 메가스터디 소속으로 해서 묶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강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게 바로 이 일타 강사를 많이 보유하고 메가패스라는 좋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진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보고 많이 있습니다.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미 그 스카이캐슬이 방영되고 이제 그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좀 앞으로 저게 트렌드 되지 않을까. 캐슬 수혜 줍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야. 교육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장은 미리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좀 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더 이상 학생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줄을 만큼 줄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제 사교육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하반 경직성이 예. 됐기 때문에 예. 요건 한번 좀 또 하나의 트렌드에서 또 현재 또 아무리 뭐 내수 경기가 좀 불안할지라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는 확실하게 그 근데 지출을 줄이지 않기 교육 때문에 지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인강은 상대적으로 과외라든지 학원보다는 싸니까 예, 싸죠. 예. 비교적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보여줬듯이 이 부유층의 정말 예. 엄청난 교육열 그리고 왜곡된 교육 현상을 보고 나서 정책하는 분들이나 여론이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예. 그러면 이제 중산층 이하나 이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구조적으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대중적인 어떤 교육 맞습니다. 툴 이런 예. 것들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수혜를 본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일종의 보급형 교육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일단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예. CMS 에듀입니다. 이건 좀 다른 컨셉인데 이제는요 앞으로 이제 그 초중고등학 학생들도요 코딩을 배웁니다. 예. 코딩 그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건데 앞으로 점점 이제 IT 시대가 점점 더 되니까 이제는 초등학생도 이제 올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생도 1년에 열몇 시간, 30몇 시간을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모든 학부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네. 예전에 국영수를 배우다가 컴퓨터를 배우다가 또 중국어를 배우고 이제는 코딩을 배워야 되는 네. 시대인데 이 코딩 교육 관련된 학원을 가장 먼저 국내에 도입한 데가 도입하고 적극하는 게 CMS 바로 에듀죠. CMS 에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 18년도 1분기만 해도 코딩 관련된 그런 그 교습실이 300개 좀 넘었다가 예. 3분기 말에는 600개가 넘었고요. 예. 2018년도 말에는 1000여 개 가까이 됐습니다. 예. 예, 또 이게 그리고 이 코딩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컴퓨터도 들어가고 코딩 교육 강사에 대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수강료가 꽤나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게 좀 일종의 고부가 가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딩 교육이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서구에 있는 모 중고등학교에서 이게 정식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예. 공교육까지 침투가 됐습니다. 코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는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코딩 교육 관련돼서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CMS 에듀도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가는 뭐 보고 그런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해서 빠졌던 예. 주가니까 글쎄요. 아까 메가스타디하고는 조금 다른 예. 주가 흐름을 보이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면. 마지막 종목은 본느라는 종목이네요. 예, 생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화장품 관련된 업체인데요. 매출 비중이 80%는 화장품 ODM이고 20%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다른 게 보통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에 하면은 중국 비중이 높은데 여기는요. 중국은 없고 오히려 미국 비중이 높습니다. 예, 해외 매출의 80%인 해외가 대부분이 미국이기 때문에 네. 현재 뭐 이렇게 뭐 사드 이슈나 따이공 이슈 관련된 전혀 없고 오히려 중국 시장은 앞으로
진출을 노리는 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인 곳입니다. 근데 예. 이제 올해 본드 같은 경우가 좀 기대되는 게 이제 자체 브랜드 터치 인솔을 비롯해서 자체 브랜드를 미국의 뭐 세포라를 비롯한 각종 매장에 공격적으로 이제 입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018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예. 본드가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올해는 한 100억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중국 시장이 또 열리게 되면 중국으로는 추가 진출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본드는 좀 기존 화장품 업체와 달리 미국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렇군요.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서 소개해준 그 회사가 뭐였죠? 예, 그때 큐브엔터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예, 됐습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그 차트 보시면 예, 검증을 또 큐브엔터인데요. 한번 해봐야죠. 예. 예, 그래서 큐브엔터 보시면은 보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12월 말에 한번 제가 그때 한번 그 소개해 관심 있게 주셨죠? 소개해드리고 나서 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생 걸그룹 그 여자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작년에 말에 해체된 워너원 예. 워너원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라이관님이 예. 작년까지는 이제 타회사 소속이었다가 올해부터 큐브엔터 소속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라이관님 관련된 수익이 이제 큐브엔터에 반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또 라이관님 씨가 국적이 대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범중화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큐브엔터가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올랐어도 1,100억 정도입니다. 예, 근데 주요 엔터사들 뭐 SM, YG, JYP 시총이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예. 거의 1조 원 수준인데 또 올해 큐브엔터가 2019년에 대략 예상 영업이익이 60억 아무리 못해도 60억 원 나오기 때문에 그거 봤을 때 올 한해 쭉 봤을 때는 대략 시총 2천억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만 연구원에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큐브 엔터가 많이 올라서 그렇군요. 예. 다음에 출연하실 때 이 메가스타디 교육하고 CMS 에듀 본누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존해.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이 가지고 오신 종목마다 다 어떻게 오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의 스몰캡만 보시는 이 담당자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 같은 것들을 그냥 연구 없이 공부 없이 그냥 사셨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매매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이게 주가도 좀 오르고 그런 예들이 있어서 특별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자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김일구 센터장님께서는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 시장의 상승 여력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 쪽에 이제 주목해야 될 때다 이런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어떤 취지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요? 근데 지금 국면은 사실 뭐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국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좀 과다했다고 해서 돌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거의 패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에서는 하락폭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가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의 둔화 경기 둔화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낙폭의 절반 3분의 2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 6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6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낮지 않겠는가 3, 4% 이내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작년에 2,600에서 2,0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반등이 100포인트 조금 나왔거든요. 600포인트 하락에서 100포인트 조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상황에서 기술적 되돌림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반등폭이 좀 얼마 안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권 시장 얘기를 제가 못 여쭤봤는데요. 채권 시장 쪽에서도 자금이 좀 빠진다는 말씀 지난주에 하셨는데 어떻게 규명이 됐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도 한 2천억 원 정도 빠져나갔고요. 아직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중국계다, 템플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확인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한 거는 그렇게 많이 환전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고 일단 또 이제 지난 연말에도 템플턴이 좀 자금을 많이 이제
걷어갔거든요. 그래서 예. 과연 재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설 연휴 전후로 이제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입주에 예.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자금 이제 순투자 줄이던 부분은 다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의 매도세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띠 뉴스로 브라질 주가 지수죠. 보베스파가 9만 5천 포인트를 넘어간다. 사상 최대치를 친다. 굉장히 여러분 생소한 뉴스일 겁니다. 이 브라질 경제라는 게 대표적인 신흥국 경제고 그 원재료 유가도 그렇고요. 또 철강석, 석탄 뭐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주는 그런 경제인데 보베스파의 이런 거침없는 상승세가 과연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뉴스가 전달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성만 연구원부터 쭉 한 줄 평을 들으면서 오늘 금요일의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회는 있답니다. 작년에 너무 좀 많이 손실을 입으셔서 좀 의기소침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게 좀 그 변하는 상황에 맞게 또 새로운 업종과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유성만 위원도 올해 내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연구. 예, 저는 중국의 부양과 부채이고요. 부양책이 나오면서 막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부채 문제는 어쨌든 계속 또 좀 잊을만하면 나올 것 같아서 과연 부채 문제만 올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시장이 그럭저럭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일단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일구 상무님. 네, 과도한 우려가 좀 너무 과도했다라고 판단되면서 주가가 되돌림인데 미국 시장은 거의 되돌림이 마무리돼가는 과정이고 신흥국 아직 되돌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흥국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이 주식을 대할 때도 참 평정심을 갖고 균형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갑자기 내가 마음 먹고 균형감을 유지한다고 해서 균형감은 생기지 않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뉴스들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시면서 그 균형감을 찾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일구 상무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정신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정신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